토마스 헤이거 지음 실장이 1920년대 중엽이 되자 에를리히의 발자국을 따르던 연구자들은 대부분 비관론으로 돌아섰다. 실험실 몇 곳만 마법의 탄환을 진지하게 탐색했다. 게르하르트 더마크와 바이엘 사이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신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마크도 새로운 화학 물질을 암에 시험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 이 분야에서는 세균을 반드시 죽이는 약이 아니라 약화하는 약, 침입한 미생물이나 암세포에 손상을 입혀 몸의 균형을 유리하게 바꾸는 약을 찾겠다는 그의 접근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다. 갱신 가능한 2년인 계약이 체결되었다. 화기애애하고 생산적인 팀을 꾸릴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긴 기간이었지만은 도마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바이엘이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을 만큼 짧은 기간이기도 했다. 하인리 헤를라이는 둥근 안경과 스리피스 양복 차림에 지색 콧수염을 길렀으며 불룩한 데는 혁신가라기보다는 온화한 중년의 관리자 같은 인상을 풍겼다. 헤를라이는 바이엘의 평생을 바쳤으며 20년간 꾸준히 사다리를 올랐다. 연구자들은 효과가 있는 것을 하나라도 찾길 바라며 수백 아니 수천 가지 화학물질을 두루 훑어보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계속 찾아봐야 했다. 각종 세균 감염에 각각의 변이형을 시험하면서 효과가 있든지 살펴보았다. 이것은 석유를 시추하는 것과 약간 비슷했다. 1920년대 의약품 연구도 비슷한 시기였다. 시험하는 성분의 절대다수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다. 제2의 살바르산을 찾아내어 부자가 될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에를리히가 올바른 방법을 개척할 것이라고 헤를라인을 믿었다.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었으니 도마크가 몸담게 된 신약 예측 체계는 바이엘에서 20년 가까이 진화하고 성장한 체계였다. 총괄 책임자는 물론 카를 디스베르크였다. 의약품 개발은 집단 작업이었다. 하지만 도마크가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하인리 헤를라인의 아이디어와 관리였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헤를라인이 1909년에 바이엘에 들어온 것은 디스베르크와 같은 이유, 즉 개량된 염료를 찾기 위해서였다. 자, 같이 연구의 목표는 비슷하게 무언가를 하나 한 건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헤를라인은 디스베르크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합성약품으로도 그 역을 볼 수 있으니 살바르산으로 입증된 뒤에 또한 바이엘에서 출시한 신비로운 통증 열 완화제 아스피린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이익을 산출한 뒤에 그 아스피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저 효과가 있었을 뿐이지만 디스베르크는 신약 연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덕분에 헤를라인은 자금 사정이 넉넉해졌다. 그는 신약을 찾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건물과 설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인재를 찾기 시작했다. 지성인답게 이마가 높지만은 깡패처럼 험성궂게 생긴 젊은 의사 그릴 에드워드 G. 로빈슨이
실험 가운을 입은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는 제2의 에를리히가 되는데 필요한 재능, 야망, 절제를 모두 갖춘 채 1909년 말에 바이엘의 발을 디뎠다. 물론 그가 백지 수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에를리히는 최소한의 경비로 자신의 업적을 달성했으며 우리들도 똑같은 기회를 자신의 멘토인 에를리히가 제2의 살바레선을 찾고 있었기에 우리는 그의 배려를 비롯해 비소재를 탐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에 수면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해서 에를리히가 효과를 입증한 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의약품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염료군에 집중했다. 이 부류는 아주 염료라고 불렸는데 아프리돌, 바이올렛과 설파레드 애시드도 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기생충이나 세균을 죽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손을 씻는 살균제를 찾는 방법이지 몸 안에서 작용하는 약품을 찾는 방법이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레일은 에를리히조차 실패한 곳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한 치료는 아직 멀었으며 염료가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경우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이따금 생쥐의 피부가 염색되어 버린 것이다. 환자를 주황색이나 파란색으로 물들이는 의약품이라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 힘들었다. 여기서 레어는 중요한 것으로 판명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이 화합물의 치료 효과가 염색 능력이 아니라 화학구조 어딘가에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약품을 색깔과 분리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레버쿠젠 화학자들에게 색깔 없는 염료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처음에는 다들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그들이 레일이 무엇을 찾는지 마침내 이해했을 뿐 아니라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함으로써 실력을 입증했다. 레일이 군 복무를 하던 1916년에 화학자들은 자신들이 검사하던 시리즈의 205번째 변이형을 실험실에 가져왔다. 냄새가 없고 약간 쓰고 지독하게 복잡하고 색깔이 전혀 없는 요소 파생물이었다. 레일의 숙련된 조수들은 205 변이 부작용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 수면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알아내었다. 수면병은 식민 열강의 골칫거리였다. 숙주 채채파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원주민과 식민주의자를 가리지 않고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 점에 의뢰는 다음번 대박 치료를 찾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이번 목표는 훨씬 널리 퍼진 기생충 병인 말라리아였다. 말라리아는 흔한 열병이었다. 레일의 다음 목표. 하지만 표적을 접히려면 알맞은 실험 동물을 찾아야 했다. 말라리아 기생충은 인체에 치명적이었으며 생쥐나 토끼 같은 일반적인 실험 동물에게서 안정적으로 증식시킬 수 없었으나 레일은 근년종 기생충을 저리에게서 증식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카나리아 약물 선별의 실험 동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바이엘의 동물 시설은 카나리아 3장으로 가득 찼다. 에를리히는 자신이 좋아하는 파란색 염료인 메틸렌 블루가 말라리아 원충에 약간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관찰했는데 레이는 실험 동물이 준비되자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연구를 시작했다. 모든 조수와 동물 사육사, 행정 지원을 비롯한 팀 규모는 수백 가지 화학물질의 약효를 재빨리 가려낼 수 있을 정도였다. 메틸렌 블루의 경로로 따라갔을 때 모든 변이형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자 바이엘 연구자들은 퀴닌으로 초점을 옮겼다. 카나리아 3장 하나하나마다 퀴닌 패턴의 모든 변이형을 차례로 시험했다. 몇 해가 지나 레일의 연구진은 마침내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금껏 시험한 어떤 것보다도 항말라리아 효과가 30배나 강한 합성 화학 물질이었다. 심지어 같은 무게의 천연 퀴닌보다도 훨씬 효과적이었다. 바이엘 연구진은 신약을 인체에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하모르크 12병 연구소에 보냈다. 신약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부작용이 있었으며 이제는 어떤 신약에서든 이런저런 부작용을 예상했다. 말라리아 원청의 한 살이 중 한 단계에서만 효과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투약 시점이 무척 중요했다. 하지만 제대로 쓰기만 한다면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었다. 세계 최초로 성공을 거둔 합성 말라리아 치료제 플라스모힌은 네덜란드의 난민 농민들의 독점을 무너뜨렸다. 도마크는 렐에게 빚진 것이 많았다. 그의 첫 실험은 렐의 북적거리는 실험실에서 떼어낸 유리창고 위의 몇 개 방이었다. 도마크는 렐의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보정하는지 보았다. 도마크는 렐의 성공적인 방법을 물려받았으며 렐의 게르마닌과 플라스모힌 판매 덕분에 신약 개발에 흘러들기 시작한 회사의 지원도 등에 업었다. 그래도 쉽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도마크가 일하게 된 바이엘 엘버펠트는 북포강 유역의 오래된 공장이었다. 시작은 좋지 않았다. 게다가 창고 위의 방들은 비좁았고 비극이 벌어졌다. 그때에 1929년 바이엘 의약품의 개발의 스타이자 노벨상이 향해 달가던 제2의 에럴리인 렐은 말레리아 저저의 개량된 형태를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이집트를 여행하던 도중에 면도하다가 목에서 종기를 발견했다. 알고 보니 종기는 연쇄국인에 감염되어 있었다. 암노슬라이트경이 상처 감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한 바로 그 병균 말이다. 연쇄국인은 종기에서 혈류로 퍼져나갔다. 렐은 자신의 상태를 의사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세균성 폐혈증, 즉 혈액 감염이었다. 세균성 감염에는 치료법이 없었다. 도마크는 항균 의약품을 2년째 찾고 있었으나 아직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며칠 뒤에 렐은 숨을 거뒀다. 그의 나이 48세였다. 아하, 이렇게 참 연구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은 온갖 질병을 또 세균들을 다루다가 또 이렇게 너무 쉽게 감염이 되거나 해서 이길 수 없는 처지가 될 때 그렇군요. 도마크가 보인 반응은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었다. 그는 치료법을 찾고 고통을 줄이고 이름을 떨치고 싶어서 조금 했지만은 헤럴라인은 길게 내다보았다. 산업 연구의 측면에서 헤럴라인은 선각자이자 낙천가였다. 도마크를 채용할 즈음에 헤럴라인은 대다수 연구자들이 에럴리히의 마법 탄환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몇 년째 찾아 헤매도 수확이 없자 그들은 합성의약품이 한낱 꿈이요 헛개비 박사의 몽상이라고 확신했다. 살바르산 이후에 20년 동안 그 모든 열정이 낳은 것은 게르마닌과 플라스모힌이 전부였다. 두 약품은 효과가 있었으나 물론 살바르산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때도 있었다.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기생충 병인 열대병 말고는 소용이 없었다. 바이엘의 주요 시장인 유럽과 북미에서 중요한 감염병은 폐렴과 결핵, 수목염과 폐혈증, 디프테리아와 콜레라 등 대부분 세균성이었다. 화학회사들은 효과를 주장하며 의약품을 내놓았지만 말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에럴리는 운이 억세게 좋았던 것 같았다. 헤럴라인은 그보다 더 끈기가 있었다. 그가 원한 것은 탄탄한 혁신이었다. 헤럴라인은 독일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으며 자기 회사의 성공에 나라의 명성이 이바지 하는 것에 열광했다. 1927년에 이렇게 말했다. 머나먼 나라에서 아스피린 한 알이나 살바르산 앰플 한 병이 투약될 때마다
이는 독일의 과학과 기술의 높은 수준을 증언하는 셈이다. 하지만 전후의 현실은 그의 말과 달랐다. 염려 수요는 감소했고 국제 분쟁으로 타국의 경쟁 화학 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독일의 자부심은 상처를 입었고 독일 경제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다. 1927년에 헤럴라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흘러들기 시작을 했다. 그는 자신의 조직을 설계하고 도마크를 채용하고 화학자들을 새로 영입하고 동물 실험을 확대하고 옛 연구진을 해산하고 새 연구진을 꾸렸다. 도마크의 새 실험실에 대한 헤럴라인의 구성은 3층 연구 건물 한 동을 3등분해서 한쪽은 생화학, 가운데는 열대병 연구, 마지막은 도마크의 연구에 할당하는 것이었다. 도마크는 행복했다. 요제프 클라르는 천재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는 훤칠하고 잘생겼으며 도마크보다도 몇 살 어렸는데 도마크와 마찬가지로 1927년의 확장 때 영입이 되었다. 그는 웬헨 공과대학교에서 노벨상 수상자 한스 피셔의 지도 아래 최우등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었어. 같이 했다, 연구했다. 그나마 클라르의 친구라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이에르의 또 다른 화학자 프리츠 미치였다. 둘은 어울리지 않은 한 쌍이었다. 웰보다 몇 해 먼저 입사한 미치는 조직의 모범이요 내성적인 인물이었으며 단정한 옷차림에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매주 이 작업 일정을 미리 짰다. 나이가 더 많은 미치는 클라라의 독특한 천재성을 인정했고 젊은 클라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미치에게 의지했다. 어쨌든 지금 두 사람은 사본의 작업실에서 묵묵히 일하며 원자의 패턴을 추적하고 기적의 약물이기를 바랬다. 약물을 만들면서 이런 연구가 되어졌으며 8장에서 도마크는 클라라의 화학물질을 모든 세균에 써볼 수 없었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너무 많았다. 연쇄고기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뜻밖의 선택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대다수 사람에게는 연쇄고균 감염하면은 목아리가 고작이니 말이다. 하지만 1920년대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살인자 중에 하나였다. 아무도 연쇄고균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다. 1924년 여름 비쩍 마르고 수줍은 10대 소년이 세네스치를 손에 들고 백악관 남쪽 잔디밭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소년은 허약해 보였지만은 테니스를 칠 때는 온 힘을 쏟아부었다. 하필이면 이날 오후에 소년은 운동화 안에 양말을 신고 싶었다. 테니스를 치고 나서 방에 돌아와 보니 엄지발가락에 물집이 생겼기에 요오드를 바르고 잊어버렸다. 이틀 뒤 미국 대통령의 아들 켈빈 쿨리지 3세는 기운이 없고 열이 났다. 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침대에 누웠다. 소년은 진찰한 백악관 주치의 조엘 분 제독은 발화물질이 감염되어 물렁물렁해진 것을 보았다. 부는 발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고 심상 안정과 규칙적인 살균 드레싱 교체를 지시했다. 아들이 아프다는 말을 들은 쿨리지 대통령은 유난히 심란했다. 켈빈 3세는 그가 총애하는 막내 아들이었다. 훗날에 어떤 역사가들은 소년의 얼굴이 일찍 세상을 떠난 대통령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닮았음에 주목하기도 했다. 부는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너무 심려 말라며 발이 감염되긴 했지만 적절히 치료하면 건강한 청소년은 이런 감염증은 하루 한두 주 안에 떨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켈빈 3세를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틀 소년은 몸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졌다. 부는 과감한 의사였으며 1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에서 명예훈장을 받았다. 경과를 지켜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혈액을 채취해서 직접 월터 리드 병원에 가져갔다. 결과를 확인하자 그의 근심은 커졌다. 소년의 혈액은 유난히 악성인 병균에 감염된 것 같았다. 그것은 빠르게 증식하는 세균으로 금세 온몸에 퍼지며 독소를 방출하는 종류였다. 1차 세계대전에서 상처
감염을 일으킨 주범 환웅성 연쇄 고견을 빼닮았다. 부는 신속히 움직였다. 백악관에 돌아와서 보니 켈빈 3세는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부는 통증을 가라앉히고 환불을 소도하고 드레싱을 교체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뒤에 소년의 명예가 금방 힘을 발휘하기를 바랐다. 그날 밤 부는 대통령 및 영부인과 다시 상의했다. 이튿날인 7월 4일 대통령의 생일이었는데 소년의 상태가 악화했다. 축하회는 규모가 축소된 채 치러졌으며 축하객은 백악관을 나섰다. 소년의 방은 병실로 전환되었다. 인근에 있는 혈액 감염 전문가들이 모조리 소집되었다. 의사는 감염을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감염은 이제 다리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7월 5일 켈빈 3세의 병세에 대한 뉴스가 신문에 보도되었다. 대통령의 정적인 공화 등 의원들조차 그를 응원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켈빈 3세의 건강에 대한 정기 회고를 받았으며 백악관에 공감을 전했다. 위로의 전화와 전신이 1만여 건이나 답지했다. 한편 대통령은 망연자실한 제1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날 하루 10여차례 하던 일을 멈추고 소년의 방을 찾아갔다. 기자 윌리엄 앨런 화이트는 대통령이 백악관 정원에서 토끼 한 마리를 거슬러 잡아서 아들 방에 가져간 이야기를 전했다. 소년은 담요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고 한다. 쿨리지 가문의 지인 한 명은 화이트에게 대통령이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백악관의 흙을 한 번에 한 점씩 모조리 뜯어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에 수혈이 시도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위험이 따랐다. 혈액형 판정 기술이 초보적이었고 환자의 면역기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튿날인 7월 6일 백악관 직원들이 피를 뽑기 시작했다. 부는 소년을 더 이상 백악관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켈빈 3세는 구급차에 실려 월터리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창백한 얼굴로 영부인이 차를 타고 뒤따랐다. 병원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사 7명이 투입되어 소년에게 식염수를 주입하고 혈액을 공급하고 최후의 시도로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대법원장은 자기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오 나라가 켈빈 쿨리지 선수의 임종을 지키고 있어. 그는 예초부터 가망이 없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화룡성 연쇄 고기um 감염은 일단 혈액에 퍼지면 독사에게 물린 것만큼 치명적이었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아들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동안에 밤새 병원에서 아들 곁을 지켰다. 어찌 다가오면서 소년은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고 있고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여겼다. 하지만 그때 켈빈 3세의 몸이 축 늘어지더니 그의 입에서 항복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분 박사는 안돼, 켈빈 절대 항복하면 안돼라고 심지어 말했다. 소년은 홍수 상태에 빠졌다. 7월 7일 분이 소년의 발가락에 생긴 물집을 처음 살펴본 지 5세 만에 대통령 아들은 세상을 떠났다. 켈빈 쿨리지는 침동했다. 어떤 역사가들은 쿨리지가 두 번째 임기 내내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한다. 정력적이던 정치인이 만인에게 침묵의 켈빈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군요. 연쇄고견은 모든 의사에게 악몽이었다. 이 미생물은 흙과 먼지, 사람의 코, 피부, 목 등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다. 대다수 계통은 무해했지만 몇 가지는 치명적이었으며 엉뚱한 곳에 들어가면 상처를 통해서 피부 아래로 혈액이 침투하면 적어도 15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었다. 각 질병이 저마다 어찌나 달랐던지 1920년대의 연구자들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했다. 최악의 계통은 3가지 독소를 분비하고 적혈구를 쓸어버리고 열을 나게 하고 조직을 먹어치우고 인체의 자연방어 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찰과 상이 연쇄 고견에 감염되면 화끈거리는 단독발진 성안토니우스 불이 생길 수 있고 더 심해지면 연조 적염을 일으켜
피하 조직을 치명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으며 혈류에 흘러들면 혈액 감염인 폐혈증을 일으키고 척수에게 흘러들면 수막염을 일으킨다. 연쇄고군 질병 중에는 비교적 약한 것도 있고 지독한 것도 있다. 막을 방법은 전혀 없었다. 연쇄고군 감염으로 인한 모가리는 편도주의 농양이라는 목고름집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제때 절개해 짜내지 않으면 환자가 질식할 수도 있다. 이 질병은 선이 거대하게 부푸는 황소목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황소목 증상은 심각한 연쇄고군 기감염과 종종 관계가 있으며 연쇄고군이 혈류에 침투되거나 최악의 경우 척수에 들어가 연쇄고군 수막염을 일으키는 전조가 되기도 한다. 연쇄고군이 혈액에 감염되면 환자는 대개 죽었으며 척수에게 감염하는 연쇄고군 수막염 반드시 죽었다. 의사의 흰머리카락 중 절반은 연쇄고군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도마크가 바일에게 일하기 시작할 즈음에 과학자들은 연쇄고군이 종기, 발열, 발진, 그리고 상처, 심장, 배, 목, 혈액, 척수, 중이 등의 감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산용 여러 원인도 연쇄고군으로 판명이 되었다. 연쇄고군은 성홍열과 류마티즘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받았는데 훗날 사실로 입증이 되었다. 감염은 찔리거나 베이거나 되는 것 같은 사소한 상처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외과 의사는 수술 중에 제 메스에 베였다가 연쇄고군 감염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한 미술가는 모델에게 얼굴을 핥힌 뒤에 연쇄고군 감염으로 죽었다. 설상가상으로 연쇄고군으로 인한 질병의 상당수는 보균자의 손이나 코 분비물 타액으로 전파되어 금수의 유행병이 될 수 있었다. 흙에서 몇 주 동안 생존하는 계통도 있었다. 치명적인 계통이 병원에 자리 잡으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의사와 간호사가 수술용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주된 이유도 연쇄고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역부족일 때가 많았다. 1930년에 가장 심각한 병원 감염 4가지는 연조직염, 단독, 상처 감염, 산욕열이 있는데 전부 연쇄고군을 일으키는 질병이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연쇄고군은 1920년대 유럽과 북미에서만 해마다 약 150만 명의 목숨을 앗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를 현재 인구로 환산하면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에이즈로 인한 오늘날 전 세계 연간 사망자를 웃도는 수치다. 현미의 경우로 들여다보면 모든 연쇄고군 계통은 구슬이 끈에 꼬불꼬불 깨어 있는 것처럼 생겼다. 이 때문에 연쇄고군이 일단 몸속에 침투하면 세균성 질병에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치료법인 혈청 요법은 무용지물이었다. 이 사실은 텍사스 신병훈련소의 폐렴이 유행하는 과정에서 입증이 되어졌다. 연습필드 실험실 조수 일자리에 만족했다. 숙련된 연구자라면 연쇄고군과에 속한 세균들의 관계를 해독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기꺼이 이 일을 떠맡았다. 알고 보니 그녀는 지칠 줄 모르는 손재주가 좋고 끈기 있고 꼼꼼하고 통찰력이 뛰어난 인재였다. 리베카 랜스 필드. 그가 로망스에서 연구 실험으로 전향한 것은 과학에는 행운이었다. 그녀는 연쇄고군 계통을 분리하는 법,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법, 동물 항체를 정교한 센서로 삼아서 미세한 변이를 구별하는 법을 알아냈다. 그녀는 연쇄고군의 계통 하나를 분리해 대량으로 증식시킨 뒤에 곤족이 되도록 끓인 다음에 동물에게 주사했다. 주사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죽에는 죽은 세균들의 조각만 있었다.
동물은 주입된 물질이 이 물질임에 여전히 감지해 면역기로 대항할 수 있었다. 침입 성분의 특징에 고도로 민감한 항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마지막 연쇄 구균 계통과 아주 조금만 다른 계통이 들어와도 항체는 감지할 수 있었다. 랜스필드는 항체가 함유된 혈액을 채취해 원심 분리기에서 회전시켜 노란색 혈청을 얻었다. 각 혈청은 하나의 연쇄 구균 계통에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고도로 민감한 탐침으로 쓸 수 있는 혈청 목록을 하나하나 만들어갔다. 혈청이 미저 연쇄 구균에 강하게 반응한다면 그 계통은 혈청을 만드는 데 쓴 계통과 근연종이고 반응이 약하면 근연종이 아닐 터였다. 그녀는 혈청 탐침을 이용해서 연쇄 구균의 세계를 탐험했으며 그 구성원들을 정밀하게 분류했다. 1920년대에 걸쳐 그녀는 단독을 일으키는 연쇄구균, 산농열을 일으키는 연쇄구균, 수막염을 일으키는 연쇄구균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동안 그녀는 사람들이 류머티스 열을 일으킨다고 생각한 녹색 연쇄구균을 연구했다. 그녀의 연구 덕에 녹색 연쇄구균이 서로 연관된 크고 다양한 계통이며 대부분 무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의 진짜 관심 분야는 또 다른 대규모 계통 집단으로 가장 유명하며 대부분의 연쇄구균 질병 켈빈 콜리지 3세의 목숨을 앗은 질병을 일으키는 계통이었다. 다시 한번 세균 세계가 어느 누구의 생각보다도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 이 연쇄구균은 용혈성 연쇄구균이라는 더 큰 무리의 일부였는데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즉 결과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랜스필드는 용혈성 연쇄구균을 세 가지 거대 하위 집단으로 나눌 수 있음을 발견하고서 이를 간단히 알파, 베타, 감마로 명명했다. 하지만 용혈성 연쇄구균이 모두 인체에 위험한 것은 아니었다. 알파와 감마는 비교적 무해했다. 등등. 랜스필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그녀가 발견한 연쇄구균 유형과 하위 유형 목록이 1920년대에 계속 늘어나면서 연쇄구균 치료제를 발견하려는 희망은 점차 사라져갔다. 두 종류가 너무 많았다. 너무 많아서 연쇄구균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가능성은 그에게는 적적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도마크는 시험용 병균 표본 바이엘에서 화학물질을 선별하는 데 쓰는 그런 연쇄구균을 포함하고 싶었지만 연쇄구균의 40가지 계통 아니 20가지나 심지어 5가지 계통에 대해서조차 모든 화학물질을 검사하는 것은 비경제적이었다. 생쥐와 인간을 둘 다 죽일 수 있는 하나의 계통 실험동물에 확실히 감염하는 슈퍼 연쇄구균이 필요했다. 그가 처한 상황에서 확실하기란 쥐에게 주입했을 때 언제나 증식하고 언제나 빠르게 퍼지고 결국 숙주를 죽이는 연쇄구균을 의미했다. 그가 생쥐를 실험동물로 선택한 이유는 생쥐가 빠르게 증식한다는 것과 동일 계통으로 번식시켜서 생쥐 간 변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생쥐를 단순히 앓게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고 싶었다. 며칠 안에 죽으면 더할 나위 없었다. 죽음은 분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며 실험의 확실한 종점이요 실험 장부의 대변이나 차변이요 정확한 시점이었다. 실험실 조수라면 누구나 일말의 의심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없이 결과를 평가할 수 있었다. 즉 이것은 신뢰할 만한 과학의 바탕이었다. 참 연쇄구균 이렇게 도마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검시하면서 동물의 배를 메스로 가르고 피부와 근육을 벗겨내고 장기를 살펴보면서 복이나 변색이나 종기를 찾았다. 그런 다음에 책 시루를 채취하고 장기를 적실해 종이점만큼 얇은 절편으로 조심조심 잘라 염색하고 슬라이드에 올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세균이 어디에서 어떻게 죽음을 유발했는지 알아냈다. 그는 이 작업을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고 스스로 모든 동물을 일일이 검사했다. 이때는 외부의 접촉을 차단했으며 방문객과도 전화받지 않았다. 도마크의 책에는 유망한 약물의 시험을 새로운 차원의 정확도와 엄청나게 큰 규모로 끌어올렸다.
1929년이 되자 체계의 역량은 절정에 올랐다. 유일하게 빠진 것은 긍정적인 결과뿐이었다.